안녕하세요. 홍나나입니다. 아동복지학과 92년도 출신이네요. 벌써 25년이 지났네요. 저희 아동복지학과의 축제인 50주년 행사에 영상으로나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저의 슬라이드를 같이 보면서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신경생리학적 지식을 이해 적용하는 놀이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나고요. 저는 현재 시카고 로엘라 대학의 연구 조교수 재직 중입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눌게요. 저는 지금 현재 학교에 재직 중이지만 저의 그 정체성은 임상가로 생각하고 있고요. 필드에서 계속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또 현재는 많은 슈퍼비전과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아이들이 애착 문제 아니면 행동 정서 문제, 외상 자폐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저희 기법은 페라플레이 그리고 PCIT, EMDR, 플로우 타임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연구하는 건 현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평가 연구하는 거를 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촉도 개발 연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질적 연구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가져온 내용은 2016년에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에 기재된 연구 논문이고요.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이론, 신경생리학적인 이론의 관점을 살펴보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목적은 여러 가지 그 신경생리학 내용 중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 우리가 놀이치료사로서 알아야 할 신경생리학적 원리를 찾아보는 거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논리를 아동 문제와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어떠한 놀이치료 기법이 이 아이에게 최선인지를 찾아보는 거를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후에 몇 가지 제안점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럼 연구 논문 내용에 앞서서 이제 신경생리학적 여러 가지 이론에서 지지해주고 있는 우리 놀이치료의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세 가지 요소를 보면 첫 번째는 관계죠. 관계는 우리 놀이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임상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특히 더 강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관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문제 근처에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론적으로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과학적으로도 입증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 관계와 우리 아동들이 힘들어하는 이 조절 기능의 연관관계가 신경생리학에서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거는 이 놀이 자체의 신경생리학적인 힘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인용되고 있는 약펜색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놀이에 대해서 강조할 때 모든 신경생리학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인지신경생리학이었는데 이분이 제시한 거가 정서신경생리학을 제시하면서 우리 뇌에 있는 이 동기부여하는 서킷터리 안에 놀이계가 있더라, 놀이의 신경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분이 찾고 발표했던 아주 저희로서는 정말 기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놀이가 어떻게 아이의 뇌 발달과 나중에 더 성장이 돼서 자신감과 자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아이까지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치오디라고 미술치료, 놀이치료를 접목하신 분이 강조하고 있는 이 놀잇감 자체에서 주는 이 감각적이고 표현적인 기능,
이 부분이 이 신경생리학회에서 외상을 치료할 때 꼭 빠질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그러면 저희가 논문 안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연결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 5가지 기본 원리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기본 원리부터 볼게요. 이 내용은 이 하버드 대학에서 그 발달하는 아동 뇌에서 강조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는 잘 알고 있죠. 뇌는 어떤 이 위계적인 계층적인 성향이 있어서 하위 뇌로부터 상위 뇌로 발달이 되고 조직이 된다라는 내용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 하위 뇌와 상위 뇌들은 3단계로 크게 나누자면 뇌간, 변형계, 폐질로 나누자면 각각 구별되는 기능이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서로 이렇게 합주를 진행하는 여러 가지 뇌에 있는 신경 조절제 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진행하는 그 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임상에 적용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통 아이가 환경이 아주 적절하게 별 문제가 없이 태어나서 이제 뇌가 순차적으로 뇌간부터 변형계 피질까지 발생됐어도 이 아이 자체의 기질적인 문제나 어쩌면 부모와의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저희에게 오는 아이들은 그것보다도 더 이 아이들이 또 여러 가지 유기나 외상, 학대 같은 것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받다 보니까 이 하위뇌의 발달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미발달된 하위뇌가 그 다음 단계의 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의 아이들이 주로 상담실을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아이들이 뇌관이 발달하기 시기 예를 들어서 엄마의 자궁에서 시작해서 이제 1살 때까지 열심히 이 뇌관이 발달하는데 이 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호흡, 맥박 이런 필수적인 몸 기능과 또 이런 어떤 위험이 지금 오고 있는지를 감지하는 기능을 주관하는 이 뇌관이 발달하는 시기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조절불능 기능이 있다고 보고 이 조절불능 기능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 수면 문제, 감각 통합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식욕 문제, 또 주의력 결핍 문제들을 야기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발달력을 살펴보니까 특히 뇌관이 발달하기 시기에 이런 외상이 일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상담 후 기법은 이 아이의 외상력에 맞게 외상이 발생됐던 시기와도 연결을 해서 특히 뇌관이 문제 있는 아이들은 저 리듬 있고 반복적인 어떤 예측 가능한 체성 감각, 소마토 센서리라고 하거든요. 이 체성 감각의 이 죄조직화가 되게 하는 거가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아이들 똑같은 증상을 보이더라도 외상력이 언제 발생되었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접근 방법이 다르겠죠. 특히 또 한번 그러면 이 외상력이 아이가 부모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애착을 형성하는 변형계 시기에 발생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변형계란 아이가 태어날 때는 좀 미성숙하다가 아이가 주어진 환경과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발달하는 걸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여러 가지 또 이런 긍정적이고 안전한 경험이 필수한 이 시기에 아이가 만약에 이런 외상이나 학대 이런 문제를 받았다면 이 아이는 상태 조절 문제, 뇌관이 제시하는 상태 조절 문제 외에 정서 조절과 애착 문제가 많이 있겠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의 임상적인 접근은
굉장히 반복적이고 안전하면서 긍정적인 그리고 양육적인 상호작용이 포함된 놀이치료 기법이 제공이 되겠죠. 또, 이 피질이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성인 초 때까지 계속 발달이 되는데 이 피질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인지와 연결돼서 문제 해결하고 추론하고 수상적인 기능을 주관하는 건데 아이들 중에서 이제 피질이 좀 덜 발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통 충동성이나 이런 판단력 아니면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발달이 이 하위 뇌가 더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이 상위 뇌가 당연히 더 발달이 된다라고 연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이들조차도 뇌관과 변형계의 발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당연히 찾아봐야 되고 그런데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피질이 가장 왕성하게 발달될 시기에 나왔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이 시기는 언어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뇌가 훨씬 수정되기가 쉽다고 보고 보통 이런 아이들은 간단하게 인지 행동을 기초로 한 놀이 치료로도 해결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게 저희 논문에서 예로 나왔던 아이가 루빈이라는 이제 6살 된 남아 아이인데요. 루비는 문제가 뭐였냐면 뭘 새로 하라고 하면 아이가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이 되고 보통 이불을 뒤집어 쓰고 코너로 가서 몸을 숨기면서 막 No, never, 안 해 이렇게 소리 지르는 아이였어요. 증상으로는 뭐 수면, 음식 문제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분리불안이나 학교에서 불안이 있는 아이였어요.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이 아이의 발달력, 외상력을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겠죠. 루비는 2살 때 남미에서 입양이 됐는데 2살 전까지의 아이가 어떠한 양육을 받았는지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하건된 정보조차도 제시가 되지 않을 정도고 2살에 새로운 환경에 왔었으면 2살부터 양육 부모가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제공했었을지라도 처음에 뇌관이 이 발달되고 또 전 변형계가 발달되고 있을 때 그때 상태 조절과 이 정서 조절 부분이 이 문제를 야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루빈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루빈은 당연히 이제 보통 뇌관이나 변형계 둘 다 중요한 거가 율동적이고 리듬감 있는 여러 가지 그 활동인데 이 친구는 상담실에 들어오자마자 먼저 뭐 달려서 문 앞에서 달려 들어가는 아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듬감 있는 이런 체성 감각적인 놀이 활동이 루빈에 의해서 당연히 시도가 됐고 그 활동 이제 치료사는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이 추격놀이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요 몇 분간의 추격놀이가 아이를 굉장히 뇌관을 진정시켰던 걸로 보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편안하고 안정감이 느끼고 뇌관이 진정이 되어 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양부모를 들어오게 해서 애착을 증진시키는데 집중하는 식으로 놀이치료가 진행된 아동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뇌의 계층적인 성향을 통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아이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되겠죠. 자, 2번째 기본 원리를 보겠습니다. 그럼 2번째는 이제 기본 원리 중에 하나는 뇌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데요. 어떤 위험, 특히 이제 외상을 평가 대응하는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외상 경험과 동반되었던 우리 몸이 기억하는 감각 자극을 연관시키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외상과 어떤 위험을 하면 변형계를 저희가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변형계에서는 이제 3가지 부분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편도체,
왜 뇌의 알런 시스템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가 여러 가지 위험을 평가 대응하는 정서적인 기능의 핵심이죠. 또 하나는 해마가 있죠. 기억하거나 의식적인 거를 처리 과정하는 데고 또 그와 동시에 거기에 놓여져 있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순축이 있어요. HPX라고 하죠. 요 세 가지의 역할을 통해서 저희가 임상적인 적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편도체를 생각해 볼게요. 편도체는 방금 얘기했듯이 편도체가 활성화됐다라고 한다는 건 몸에 신체적인 반응을 동반한 어떤 몸이 공격성이나 공포 같은 강한 정서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부교감 신경계를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가끔씩은 투쟁 회피 동료를 야기한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리고 이 HPA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건데 이 호르몬들은 중재 통로예요. 근데 이렇게 과도한 만성적으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 방출됐을 경우에는 얘가 결국은 그 다음번에 변형계의 중요한 기능 구조인 해마의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또 이 HPA 액세스 자체가 항상 이렇게 코리졸이 쉽게 나오는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코리졸이 쉽게 나오면 해마 뇌세포 손상뿐만 아니라 해마의 기능 자체를 장기적으로 손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마 기능이 손상되신 분들이 나중에 발생시키는 거가 결국은 불안, 우울증 같은 거가 동반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 변형계에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외상이라는 거는 이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 경험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선 이 변형계를 특히 변형계에 있는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적절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한번 세미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세미는 8살 된 남자아이인데 음식에 관련해서 아주 굉장히 급성 불안이 생겨서 저에게 의뢰가 된 아이예요. 세미가 4살 때 부모님은 폭력적인 결혼 생활 후에 이혼을 하셨고요. 세미는 항상 굉장히 과학 경계성에 있는 아이고 불안이 높은 아이였는데 저에게 오기 얼마 전에 젤리로 된 비타민을 먹다가 이게 목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걸린 후에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음식 섭취에 대한 불안, 특히 이제 단단한 음식 섭취에 대한 불안이 아주 심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음식이 동반된 감각 경험이 연관되어 있었던 걸로 보이잖아요. 특히 이제 준비했던 여러 가지 거가 감각적인 것 중에 그 어떤 음식 공포를 주발하는 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냄새 나는 것들, 접촉 이런 여러 가지 놀잇감들이 있는 방에서 세미와 작업을 했고요. 약간 견디는 힘이 향상됐고 그 와중에 이제 중요한 거를 발견한 게 이 아이가 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소리에 이제 굉장히 그 소리를 통해 공포가 유발되는 거가 발견이 됐는데 엄마와 확인을 해보니까 얘가 목에 젤리가 걸렸을 때 엄마의 공포에 질린 반응이 결국은 이 세미를 더욱더 외성 반응을 강화시켰었던 걸로 보였죠. 세미가 다른 아이보다 젤리가 걸린 거가 공포로 연결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이는 이 HPA 자체가 만성적인 가정폭력을 간접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견뎠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이 코리졸이 쉽게 유발되는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이 젤리로 걸리는 사건이 이 상황을 훨씬 악화시켰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세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아이의
여러 가지 놀잇감, 특히 감각을 기반으로 하는 놀잇감을 중심으로 한 놀이치료를 통해서 결국은 아이가 힘들어하는 음식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받습니다. 세 번째의 원리를 살펴볼게요. 이 세 번째의 원리는 뇌의 상태 의존 기능을 생각해 볼 건데요.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거가 아동은 정보를 지금 저희가 아동하고 만나고 있는 현재 그 상황에 활성화되어 있는 뇌 영역에 의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저희가 만나고 있을 때 이 피질이 작동하고 있는 아이면 언어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이 자체가 어떤 위협을 경험하고 저희한테 왔을 때 어떤 그 뇌의 부분이 만약에 그 영역이 활동이 사라졌다면 그렇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 기능을 저희가 활성화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위내 아이가 말을 하더라도 현재 아이의 상태는 하위내 상태일 경우가 있는데 그 하위내의 상태인 사람에게 이 피질 기능을 이 필요로 한 여러 가지 리즈닝, 이해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비효과적인 거죠. 이 스트레스 반응 때문에 상위뇌의 기능을 활용하기 어려운 이런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아동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이 아동이 위협에 대응하여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뇌 시스템의 근거를 두고 사용하고 아이에게 개입하고 있는 어떤 근거를 두고 효과적인 개입을 선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하위뇌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상위뇌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거나 뭐 딥브리딩, 호흡을 하는 거에 초점을 두는 개입도 효과적이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순간에 우세한 뇌의 영역에 저희가 의존하는 것입니다. 티아나라는 아이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티아나는 11살 된 입양 여아인데요. 얘가 7살 때까지 아동보호시설에 있었어요. 근데 양부모가 아이 문제점으로는 아이가 물건을 굉장히 중독적으로 훔치고 전체적으로 게으르고 지저분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티아나는 상담실에 들어왔을 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그냥 순종 반응을 보이는 아이로 보였는데 보통 변형계 관계 기반의 기법을 둔 CCPT 아동 중심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티아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 기본적인 뇌관을 통해서의 안전, 이런 어떤 자기가 있는 곳, 장소와 시간, 이 움직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조절할 수 있게 상태 조절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먼저 우선시 되었었어야 했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은 어떤 때 안전을 느껴요? 자기들의 익숙한 그리고 이 장소가 또 편안해져야 되고 또 어느 정도는 또 시간을 충분히 제가 보낸 후에 아이가 훨씬 이 안정감을 향상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율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이런 기법들이 사용이 돼야 돼서 결국은 아이에게 덜 위협적인 거라는 건 아이에게 익숙했던 공차기, 뭐 역할극 같은 어떤 약간의 저희가 리드하는 구조적인 활동들을 아이가 훨씬 편화했고, 왜냐하면 이렇게 익숙한 역할을 통해서 본인이 이렇게 통제감을 갖고 CCPT로 발전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뇌와 연결돼서 작업을 할 때는 뇌의 기억력을 어떻게 작업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저희가 외상 작업에서는 기억의 통합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외형 기억과 안무 기억의 영향에 대해서 잠깐 한번 되짚어 보죠. 외형 기억이라는 건 어떤 기억이에요? 어떤 내용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 이 에피소드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어떤 팩트, 사실적인 의미를 기억하고 있는 약간의 저희가 의식적인 기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해마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야지 만들어지는 기억이죠. 이 안목기억이라는 건 태어나서부터 유아기 때 18개월 때까지 기억으로라도 표현도 하기도 하고, 보통 이 기억은 감각기억과 함께 나중에 발현이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외상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각 자극과 연상이 돼서 무의식적으로 몸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물론 이 안목 기억이 긍정적이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감각이 긍정적으로 미래에 발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결국은 이 외상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인코딩된 안목 기억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주나라는 거죠. 제임스라는 7살 된 아이의 예를 들자면 제임스는 계획에 물려서 왔는데 이 아이를 할 때 핵심이 됐던 치료법은 내연 기억을 이 안목 기억을 위해서는 사용했던 거가 노출 치료였어요. 노출 치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들을 동반했고 직접 그 상황에 노출이 되게 어떤 공원에서 발생한 일이라 공원으로 많이 여러 회 공원으로 산책도 진행이 됐고 걔도 결국은 나중에는 친구에게 빌리고 데려다주는 여러 가지 감각을 동반한 감각과 경험을 동반한 그러한 안목 기억을 살리는 거를 다시 바꾸는 거를 시도했고 동시에 이제 외형 기억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피질 기능을 이용해서 이 뭐 공격하는 개와 안전한 개에 대해서 다른 차이점이나 이런 지식도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개 공격 신호 같은 것도 따져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롤플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개에 대한 극심한 공포감은 해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게요. 마지막인 거는 항상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관계, 특히 애착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겠어요. 이제 애착 관계는 뇌 발달, 정서 조절, 그리고 어떤 우리 미래 관계의 템플릿에 크나큰 영향을 주는 건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적으로 결국은 이 조율된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중요성, 특히 이 우뇌의 조절 시스템인 변형계의 발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서 조절의 근간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동시에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걸 긍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어린 시절에 이 경험이 결핍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치료놀이 같은 애착을 기본으로 한 놀이 치료를 통해서 이 변형계들을 진정시키는 경험과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서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시키는 게 치료의 방향이겠죠. 카이를 예로 들을 수가 있는데요. 3살 남아이고 얘는 출생 시에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미국 국내에서 국내 입양된 아이예요. 근데 굉장히 민감하고 과경계성이 심한 아이였고 엄마는 이 아이의 이 극도 행동 때문에 불안이 아주 높은 상태였어요. 카일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작업이 먼저 진행이 됐고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원부모와의 양육 관계,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나 여러 기법들을 다룬 후에 이 엄마가 카일하고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는 훌륭하시고 의도는 좋았지만 이 우뇌와 우뇌 결국은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굉장히 서로 인싱크가 되지가 않았었어요. 서로 엄마가 하는 표현과 이 카일이 받는 거가 결국은 매칭이 되지 하지 않았고 결국은 서로가 더 방어가 생기게 되는 거가 문제였기 때문에 치료놀이로 많은 효과를 봤던 케이스입니다. 자, 5가지 원리를 급히 찾아봤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더 나은 놀이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점이 필요할까요? 3가지로 제시하자면 계속적으로 신경생리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신경생리학적으로 설명되는 놀이치료 개입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경생리학적인 내용을 치료를 계획하실 때 적용하시고 중요한 건
놀이치료사 자신이 신경생리학적으로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 표정, 제스처 같은 비언어적인 대화를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참고 문헌이 뒤에 몇 개가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짧게나마 이 뇌의 신경생리학적인 관점의 기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 훌륭한 놀이치료사로 파이팅 외칩니다.